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장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닥터스 TV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임상의 팁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지르코니아와 세라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세라믹 보철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세라믹을 분류하는 그 분류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선생님들의 이해를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칭이 되는 세라믹과 애칭이 되지 않는 세라믹으로 일단 크게 분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애칭이 되는 세라믹이라는 것은 이제 불산에 의한 애칭이죠. 불산으로 애칭을 할 수 있는 세라믹을 우리는 이제 이맥스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불산으로도 애칭이 안 되는 세라믹은 지르코니아 계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애칭이 되는 세라믹은 우리가 신미보철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미네이트라든지 이맥스 계열이 될 거고요. 애칭이 안 되는 세라믹은 전치유뿐만 아니라 소구치, 대구치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지르코니아가 그 애칭이 되지 않는 세라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르코니아 블럭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작한 그런 광고 영상입니다. 이렇게 망치를 때려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좋다는 그런 영상인데요. 물론 저도 이 영상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현재 우리가 한국 치과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치과계에서 어떠한 재료들을 가장 많이 선택해서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금속 도제 수복물이 있죠. 골드와 PFG가 그 금속 도제 수복물에 해당을 합니다. 골드는 당연히 최고의 내면 적합을 가지고 있고요. 깨지지 않죠. 하지만 이제 심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에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심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금값의 상승으로 현대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골드의 비심미적인 색깔을 가려주기 위해 PFG가 나왔죠. 골드보단 당연히 포셀린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하지만 아직도 뭔가 그 탁한 그 투명도 이런 것 때문에 비심미적인 재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맥스는 정말 최고의 신미를 자랑하는 신미 보철의 대표 주자죠. 보통은 이맥스로 코어를 만들어서 그 위에 포셀린을 빌드업하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최고의 심미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지만 코어가 들어가는 두께와 그 위에 포셀린이 올라가는 두께만큼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치아의 삭제량이 조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맥스 코어에 포셀린을 빌드업하는 방법 외에도 통 이맥스, 모놀리틱 이맥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재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전에 코어로 사용했던 이맥스를 그냥 전체 치아 모양으로 깎아내는 것이죠. 포셀린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심미와 투명도는 약간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치아 삭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죠. 이제 지르코니아입니다. 아마 선생님들 임상에서 거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지르코니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지르코니아도 처음에 개발될 때는 지르코니아를 코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셀린을 빌드업을 해서 사용을 했죠. 그랬더니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PFG라고 불리우는 지르코니아 위에 포셀린을 올린 수복물의 가장 큰 단점은 포셀린 취핑이었습니다. 지르코니아와 포셀린 간의 결합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지르코니아 위에 빌드업했던 포셀린이 취핑되는 결과를 임상가들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셀린 취핑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지르코니아를 통으로 만들어서 보철물을 만들게 되었죠.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강도도 좋았고요. 하지만 문제가 너무 오펙한, 어떻게 보면 약간 변기 색깔처럼 투명도가 없는 너무 오펙한 재료였고, 너무 강한 나머지 대합치를 마모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도 이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진화해 감에 따라 약간은 투명한 지르코니아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투명 지르코니아라고도 하고 트랜스 지르코니아라고도 합니다. 즉 강도를 조금 떨어뜨렸고요. 신미성과 투명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신미성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강도가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2년 현재 임상에서 쓰는 보철 수복 재료의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맥스라고 써놓은 이 세라믹 계열에서 접착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라믹 그 자체로는 강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레진 세멘을 이용해서 접착을 하여야만 최고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과정이 조금은 까다롭죠. 블리딩이 된다거나 플루이드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레진 세멘을 이용한 접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르코니아는 그에 반해 훨씬 우리가 임상에서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자체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접착을 하셔도 되고 접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임상은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지르코니아의 기공, 지르코니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공사에 따라 조금은 결과물이 다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맥스로 하되 치아 삭제량을 줄이는 통 이맥스, 모놀리틱 이맥스로 수복하는 것이 요새 저의 임상에서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가가 알아야 될 지르코니아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우리가 체어사이드에서 만날 수 있듯이 굉장히 단단한 재료입니다. 그 단단한 재료를 바로 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무른 상태, 예전 초등학교 때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칠판에 쓰던 분필과 같은 약간은 무른 상태의 지르코니아를 이렇게 밀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열 처리를 해서 이 지르코니아를 치밀하게 만들게 되죠. 많은 화학 성분의 변화가 있지만 우리 임상가들이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하나의 변화는 이 신터링, 열 처리를 거치면서 지르코니아가 부피 수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약 20%의 부피가 수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처음에 지르코니아를 밀링할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크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 열 처리를 하면 20%가 수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을 다 미리 계산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처음에 크게 밀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얀색의 신터링 전, 열 처리 전의 지르코니아가 열 처리를 한 후에 이렇게 치과에서 쓸 수 있을 투명도도 개선이 되고 강도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크기가 20%가 작아지는 것이죠. 브릿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밀링이 된 지르코니아 열 처리를 하면 이렇게 부피 수축을 갖게 됩니다. 골드 크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 크라운이라는 재료는 수십 년 동안 임상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었고 그 정확성이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드 크라운, 완벽한 골드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수축과 팽창을 끊임없이 미세하게 보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골드 크라운이 이제 캐스팅을 하면 수축을 하게 되겠죠. 수축이 약 1.2%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골드 크라운의 캐스팅 수축을 보상해주기 위해 팽창이 되는 매몰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러버 인상제로 지대치 인상을 체득하는데 러버 인상제가 약 0.3% 수축을 합니다. 그럼 이 러버 인상제의 수축을 또 보상해주기 위해서 약간은 팽창이 되는 석고를 사용하죠. 이렇듯 정말 미세한 양이지만 이 수축과 팽창을 끊임없이 보정해 주면서 우리는 완벽한 골드 크라운의 핏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라이너의 추가라든지 패스트 쿨링을 하는지 슬로우 쿨링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미세한 수축과 팽창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죠. 골드 크라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수축과 팽창은 약 1% 내외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이에 반해 지르코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가 수축을 합니다. 골드 크라운의 그 미세한 수축과 팽창에 약 20배 가까이 큰 수축을 하는 것이죠. 그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수축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정도로 수축하는지는 아직도 끊임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3유닛 이상의 더 큰 케이스에서 지르코니아 브릿지의 사용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서 했던 연구입니다. 치아 프레퍼레이션 한 그 모형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었고요. 그 내면 적합이 어떤지를 마이크로CT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마진 부위의 핏은 괜찮았습니다. 약 30 마이크론 정도로 마진 부위에서는 핏이 굉장히 좋았고요. 엑시얼 부위, A라고 써있는 이 엑시얼 부위에서도 약 30 마이크론 정도로 그 내면 적합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L이라고 써 있는 라인 앵글 부위와 교환면 부위에서는 약 60 마이크론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내면 공간을 보였습니다. 네, 마이크로 CT의 모습입니다. 마진 부위와 엑시얼 부위는 좋은 내면 적합을 보였지만 교환면과 라인 앵글 부위에는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제조사의 지시대로 그 방법대로 따라서 만들었을 때 마진 부위는 잘 맞아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교환면 쪽에 더 많은 스페이스가 존재하고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골드 크라운에 비해서 헐거운 핏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복잡한 실험실적인 마이크로 CT의 사진보다 제가 선생님들 더 와닿으실 수 있는 제 실제 임상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만들었던 실제 환자 입에 들어간 지르코니아 크라운이고요.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내면 공간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이렇게 색깔이 있는 핏체커를 이용해서 지대치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얹었습니다. 그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거한 후에 다른 색깔의 이런 실리콘 재료를 짜 넣고 그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확인한 것이죠. 지금 이 세 번째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엑시얼 부위, 여기는 굉장히 핏체커가 얇게 비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환면 쪽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실적인 실험을 위한 모형이 아닙니다. 실제 제 환자의 제가 만들었던 크라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요새 많이 하시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내면 적합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랑 친한 원장님께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거한 후에 그 단면을 사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마진 부위와 엑시얼 부위는 잘 맞았지만 교환면 쪽에서 상대적으로 큰 내면 공간을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핏이 골드 크라운에 비해서 약간은 헐겁고 교환면 쪽에 공간이 많은 것은 치과 의사의 잘못이나 기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드는 방법, 즉 이 밀링 기술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골드 크라운은 다이 위에 왁스업을 해서 그걸 그대로 캐스팅을 하는 반면에 지르코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링 기계로 밀링을 하고 신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밀링을 하는 밀링 버의 두께가 대략 1mm입니다. 둥근둥근한 면을 깎기는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선생님들의 프랩에 어느 정도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든지, 즉 이 1mm의 버가 깎을 수 없는 프랩이라면 당연히 내면 적합은 더 헐거워지게 됩니다. 요새는 이렇게 0.5mm의 얇은 지르코니아 버로 밀링을 추가로 더 하기도 하는데 너무 얇은 버는 또 그만큼 잘 부러지고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버의 크기를 줄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왼쪽 그림의 경우 굉장히 프레퍼레이션이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법한 좋은 프레퍼레이션이라고 보이지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위한 좋은 프레퍼레이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사이절 부위에 조금 날카로운 부위가 있죠. 이 부위가 제대로 재현되지 못했습니다. 이 뭉툭한 1mm의 버가 이렇게 예리한 프랩을 그대로 깎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공사의 잘못, 의사의 잘못이 아닌 그냥 밀링 기계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제조사의 지시를 따랐다면 약간은 헐거운 내면 적합, 우리가 바지 살 때의 표현으로는 약간 루즈핏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죠. 딱 그 루즈핏의 활동성이 좋은 바지 정도의 핏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기공소에 전화를 하시게 되죠.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너무 헐겁다, 더 조금 잘 맞는 핏이 좋은 크라운으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해달라 라고 이제 기공소에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공사들은 그때부터 자기만의 이제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즉 내면의 세멘 스페이스를 전체적으로 30 마이크론을 부여했던 것을 조금씩 다르게 세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경희대학교 중앙기공실에서 사용하는 내면 설정 값입니다. 마진 부위는 세멘 스페이서를 부여하지 않았고요. 엑시얼 월의 하방은 약 20 마이크론의 세멘 스페이스, 그리고 엑시얼 월의 상방은 약 30 마이크론의 세멘 스페이서를 부여하는 그러한 설정 값으로 우리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멘 스페이스 수치들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거래하시는 기공소, 또 그 기공소의 밀링 장비, 소프트웨어, 밀링 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없는 이제 시도를 통해서 과연 나의 기공소, 나의 치과에 있는 밀링 기계는 어떠한 세팅 값을 가졌을 때 가장 좋은 적합을 보이는지 그런 거를 끊임없이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세멘 스페이스 수치값들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의 밀링 기계와 그 장비들의 최적화되어 있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임상 케이스입니다. 견치를 프레퍼레이션 하고 그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면 설정, 내면 공간을 그 수치들을 이용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내면 적합과 좋은 마진 적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구치입니다. 이 역시 실제 환자에서 프랩을 하고 인상을 체득한 그런 소구치 다이 모형인데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세팅 값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팅이 끝까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기공사들은 보통 이제 내면 조정을 통해서 다이상에 잘 맞춰서 임상 체어 사이드로 전달을 하게 되죠. 자, 이렇듯 아까 캐나인하고 달리 이 소구치는 프랩의 형태가 약간은 날카롭거나 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위들을 정확하게 밀링해내지 못하고 약간은 시팅이 덜 되는 이런 크라운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경우 내면 조정을 통해서 맞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내면 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충분한 주수 하에 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공실에서 내면 조정을 할 때 충분한 주수가 이루어지기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캐드캠 프레퍼레이션, 즉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위한 프레퍼레이션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시한 프레퍼레이션 가이드입니다. 조금 놀라웠습니다. 여기서는 1mm의 교환면 삭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최소한의 교환면 삭제는 0.5mm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0.5mm 프레퍼레이션을 하면 우리는 0.5mm의 골드 크라운은 만들 수 있습니다. 0.8mm를 프랩하면 0.8mm의 골드 크라운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지르코니아는 아닙니다. 지르코니아는 0.8mm를 프랩한다고 절대 0.8mm의 지르코니아 두께를 갖는 그런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헐거운 내면 공간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르코니아 블럭을 만드는 회사의 프레퍼레이션 가이드 자료인데 이 회사는 조금은 더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약 1.2에서 1.5mm를 프레퍼레이션 하라라고 제시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수치도 조금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복물, 즉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0.8mm 두께를 가지려면 저는 최소한 1.5에서 2mm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죠.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굉장히 루즈핏의 바지와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면 공간이 0.8mm 정도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소 1.5mm는 삭제해야 0.8mm 두께와 0.8mm의 내면 공간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골드 크라운과 같은 정말 좋은 핏을 갖는다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공사들이 수많은 그 내면 공간 값을 조금씩 달리하거나 수축률을 달리 입력해서 조금 빡빡하게 만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역시 내면 조정을 통해서 맞추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라믹 보철물, 즉 이맥스 크라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맥스 크라운은 제작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이맥스도 CAD로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직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부분의 이맥스는 프레스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골드 크라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골드 크라운을 만드는 대로 모델상에서 왁스업을 해서 그것을 메모를 해서 이제 그 캐스팅을 골드가 아닌 세라믹을 녹여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맥스 크라운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밀링을 통해 만드는 지르코니아랑은 다릅니다. 즉, 이 세라믹 크라운은 골드 크라운의 핏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긴밀하게 적합이 되고요. 내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치아 삭제도 역시 최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맥스 계열, 골드 크라운이나 이맥스 계열 캐스팅으로 만드는 보철물은 그 핏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지로 치면 아까 보신 루즈핏의 바지보다는 조금 더 슬림핏에 가까운 것이죠.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그 자체 그 재료는 최소한 0.8mm가 되어야 강도가 확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맥스 크라운 리튬 디실리케이트는 1에서 1.5mm죠. 하지만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또 내면의 그 헐거운 내면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한 1.5mm를 삭제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리튬 디실리케이트라고 불리우는 이맥스 크라운은 1.5mm만 삭제하면 1.5mm 두께의 크라운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굉장히 강하고 탄탄한 재료라고 해서 삭제량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삭제량은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이맥스 크라운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쩔 수 없는 그 밀링 기술, 그런 것의 한계 때문에 내면 적합이 골드나 세라믹만큼 좋을 수는 없다. 반면에 세라믹 크라운은 정말 왁스업을 해서 캐스팅을 통해 만드는 골드 크라운의 제작 방식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보다 훨씬 더 좋은 내면 적합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